일화 들꽃의 아이. 장수의 가을 들녘. 조선 명종 말년 장수군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가을볕은 한결 부드러웠지만 들판 위 공기는 아직 여름의 열기를 품고 있었다. 논뚝길을 따라 메뚜기 떼가 날아오르고 멀리서 방앗간 절구질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그 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낭낭한 책 읽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주초는 오랜 세월 주씨 가문이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이었다. 기와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담장에는 말린 고추가 붉게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서로를 친족처럼 부르며 살았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송나라 성리학자 주위의 후손이라 믿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서당이 있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로 비가 새는 곳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묵향과 종이 냄새가 감돌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창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떨어졌다. 그 서당의 주인은 주달문,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성품으로 마을의 존경을 받는 훈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늘 맑고 깊었다. 글은 사람의 뼈를 세우는 것이다. 글을 아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달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그 말 하나하나에 제자들의 시선이 모였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고요한 울림이 번져나갔다. 서당 뒤편 작은 마루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바늘 끝에 비친 햇빛이 눈부셨고 그녀의 손끝은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밀양 박씨, 달문의 아내였다. 조용하고 단정한 기품 속에서도 눈빛만은 매서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황석산성 싸움에서 공을 세운 박명박 장군의 후손이었다. 조용히 바느질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한 가지 바람이 서려 있었다. 아직 그들의 집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도 부부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달문은 서당에서 돌아올 때마다 문간에 등잔불을 켰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부디 우리에게 후사를 주소서. 주씨의 맥이 끊기지 않게 하소서. 박 씨는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합장을 했다. 그녀의 손등은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손을 꼭 모아 기도할 때의 표정은 한 송이 들꽃처럼 순했다. 방 안에는 촛불만 흔들렸고 밤바람이 등잔 불꽃을 스쳤다. 달문은 그 불빛이 꺼질까 조심스레 손으로 감쌌다. 이들의 기도는 해마다 이어졌다.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장마가 다시 찾아올 때마다 달문은 같은 말로 하늘에 호소했다. 그의 간절함은 어느덧 서당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다. 스승님께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도 큰 잔치를 해야지. 아이들은 순진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달문의 마음에 묘한 슬픔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봄날 장수의 하늘에 비가 내린 뒤 맑은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박 씨의 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주 훈장대게 드디어 새 생명이 태어났대. 달문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삼방의 문을 열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손끝에 힘이 느껴졌다. 우리 집에도 봄이 왔구나. 그는 웃으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서당 마루에 걸린 등불은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를 주대룡이라 불렀다. 대룡, 큰 비늘을 가진 용처럼 크고 굳세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룡이 자라났다. 그는 늘 아버지 옆에 앉아 서책을 펼쳤다. 하지만 몸이 약해 조금만 글을 읽어도 숨이 가빴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너무 총명해. 너무 일찍 큰 마음을 가지는 게 탈이야. 여름 장수에 괴질이 돌았다. 비가 멈추지 않았고 축축한 바람이 마을 안을 휘돌았다. 닭이 울지 않았고 개들은 서재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달무는 병자들을 돌보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며칠 후 대룡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박 씨는 밤새 약을 다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달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한 줄기 찬 바람이 들어왔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대룡의 호흡이 끊겼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서당 마당에는 흰 상천이 걸렸다. 눈이 내리듯 하얀 천이 바람에 펄럭였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린 제자들은 울먹였다. 스승님, 대룡이 형은 하늘로 갔나요? 달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 씨는 아들의 옷을 접었다가 펴고 다시 접었다. 그 손이 떨렸다. 달무는 향을 피웠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매정한가. 서당은 문을 닫았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였다. 달무는 날마다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계절은 돌고 눈은 내리고 봄이 와도 그 집에는 웃음이 없었다. 박 씨는 병이 깊어져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가끔씩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 죄가 무거운 건가요? 그 말에 대답은 없었다. 달무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씨 가문의 피를 끊지 말게 하소서. 제2막 장안산의 기도. 하늘이 붉게 물든 어느 여름날이었다. 장수의 들판에는 안개가 피어올랐고 산새 소리도 잠잠했다. 달무는 지게를 메고 서당 앞에 섰다. 박 씨가 조용히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 하세요? 이젠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소. 장안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비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산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바람은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나뭇잎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짙은 흙 냄새가 발밑에서 피어올랐다.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지게를 짊어진 남편의 뒷모습을 따랐다. 그의 허리 위에는 낡은 도포 자락이 비에 젖어붙어 있었다.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다. 바위 위에는 물기가 번들거렸고 안개가 허리춤을 감쌌다. 달무는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시여, 주씨의 혈맥을 끊지 말게 하소서. 박 씨도 고개를 숙였다. 비가 그들의 어깨를 때렸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틀을 꼬박 산에서 보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손등은 벌레에 물리고 입술은 갈라졌다. 셋째 날 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 눈앞에 산줄기가 하얗게 갈라지는 듯 했다. 그 순간 박 씨는 꿈을 꾸었다. 깊은 물 위 한 송이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는 꿈이었다. 그 꽃잎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깨어나 남편을 흔들었다. 당신 하늘이 들은 거예요. 며칠 뒤 박 씨는 몸의 변화를 느꼈다. 기적처럼 아이가 잉태된 것이었다. 사갑술의 밤, 장수의 하늘은 잔뜩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바람은 서쪽 산맥을 넘어 불어왔고 낮인데도 세상은 어둑했다. 집집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이내 장대비로 바뀌었다. 문풍지가 펄럭이고 굴뚝 연기가 비에 눌려 구불구불 퍼졌다. 집안에서는 여인의 신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산파는 허둥지둥 솥에 물을 끓이며 외쳤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마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주달무는 방 한켠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 땀이 번졌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천둥이 울리고 벽이 진동했다. 문틈으로 번개가 스며들며 흰빛이 방 안을 쓸고 지나갔다. 그 순간 박 씨의 신음이 끊겼다. 짧지만 강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르듯 터져나왔다. 산파는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사내 아이가 아니라 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달무는 굳은 채로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아이의 미약한 체온을 느꼈다. 작지만 따뜻하구나. 그 말에 박 씨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하늘에서는 천둥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밤이 깊자 촛불 곁에 앉은 노승이 아이의 사주를 살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달력 위를 천천히 짚었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사갑술 네 기운이 겹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눈을 마주쳤다. 그건 흉한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갑술은 강한 불의 기운입니다. 불은 세상을 비추기도 태우기도 하지요. 그 말은 예언처럼 방 안에 오래 남았다. 달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은 위험하지만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요. 개띠의 복은 충직함에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논개라 하겠소. 논할 논, 개제, 하늘의 짐승처럼 강하고 곱게 자라거라.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았다. 논개야, 내 울음이
우리 집의 등불이구나.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먹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은 마치 새 생명을 축복하듯 맑고 길게 퍼져나갔다. 그날 밤 마을의 들판은 고요했다. 개울물 위로 달빛이 번졌고 논둑 사이에서 개구리 울음이 이어졌다. 주씨 집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다음 날 이 기이한 날씨를 두고 수군거렸다. 천둥이 그리 요란하더니 하늘이 사람을 보냈구먼. 그 말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이 밤에 태어난 아이가 훗날 큰일을 할 운명이라는 예감만은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들꽃처럼 자라다. 세월이 흘렀다. 농개는 자라서 마을의 들판을 뛰어다니는 소녀가 되었다. 아침이면 안개가 산등성이에 걸리고 개울에는 물안개가 피었다. 그녀는 늘 신발을 벗고 개울을 건넜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물결이 좋았다. 어머니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며 딸을 불렀다. 논개야, 손 좀 씻고 들어오너라. 바람이 차다. 금방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명랑했고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농개는 아버지의 서당에 종종 들렀다. 닮은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문득 딸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마음이 곧다. 배움보다도 뜻을 먼저 배워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농개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녀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을 잡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버지가 웃을 때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 단순한 마음이 집안의 온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여름 다시 병이 돌았다. 닮은 마을 사람들을 돌보다 스스로 병에 걸렸다.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초가지붕이 새기 시작했다. 박 씨는 머리를 풀고 산으로 향했다. 약초를 찾으려 산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 비에 젖은 옷자락을 쥔 채 그녀는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농개야, 어미를 지켜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등잔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꺼졌다. 그날 밤 천둥이 쳤다. 서당은 문을 닫았고 책상 위에 붓은 굳은 먹물에 잠겼다. 박 씨는 홀로 남아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이 세상에 남은 내 전부다. 탐욕의 그림자. 장수의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는 눅눅한 열기와 함께 불길한 바람이 돌았다. 새벽이면 개울가의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낮에는 파리들이 들끓었다. 농개의 집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서책 냄새도 서당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당의 기왓장은 먼지로 덮였고 닭장 문은 오래전부터 덜컥거렸다. 박 씨는 마루 끝에 앉아 바늘로 낡은 옷을 기워 입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말 한마디에도 기운이 없었다. 농개는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팔은 마른 가지처럼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때 담 너머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사는 게 어떠신가요? 술에 절은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 바로 주달문의 동생 주달무였다. 그는 허름한 도포에 손때 묻은 부채를 들고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술기운이 퍼져 있었고 입가에는 싸구려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박 씨는 당황해 몸을 일으켰다. 어찌 오셨습니까, 도련님? 형수님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말이오. 이제 저라도 도와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끝마다 웃음을 흘렸다.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은 더는 남에게 폐를 끼칠 형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밭일도 돕고 형님 집도 지켜드리죠. 살림을 합치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마당에는 오랜만에 등불이 켜졌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농개는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삼촌은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다. 달무는 낮에는 밭일을 거드는 척했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새벽마다 몰래 마을로 나가 도박판을 전전했다. 아침이 되면 눈이 풀린 얼굴로 돌아왔고 손에는 늘 돈이 없었다. 박 씨는 몰래 장독대 뒤에 숨겨둔 곡식 자루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도련님, 혹시 쌀자루를 보셨습니까? 아, 형수님. 그건 잠시 맡겼던 빚을 갚느라 쓴 겁니다. 곧 채워드리죠. 달무는 시치미를 떼며 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낮은 하늘 아래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비단 옷을 걸쳤지만 얼굴은 음침했다. 그가 바로 마을의 부자 김풍언이었다. 김풍언은 넓은 농과 소 수십 마리를 거느린 자산가였지만 그의 눈빛은 재물보다 사람을 흥정하듯 냉정했다. 그는 달무를 골목으로 불러 세웠다. 듣자 하니 형님이 죽고 조카만 남았다지요. 그렇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저도 곤란하오. 내게 좋은 방책이 있어. 내 아들이 몸이 불편해 본인은 못하고 있어. 그 조카를 내 집에 민며느리로 들이면 그간 진 빚을 모두 탕가 말이다. 달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게다가 밭 5마지기도 얹어주지. 김풍언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 뒤엔 사람의 생을 거래하는 냉기가 있었다. 달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일 제가 처리하리다. 그는 형수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계약서를 썼다. 김풍언은 예물 꾸러미를 내밀었다. 달무는 그것을 품에 넣고 곧장 주막으로 향했다. 며칠 뒤 김풍언의 하인이 박 씨의 집 문을 두드렸다. 혼례 준비를 하시오. 날짜가 잡혔소.
박 씨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요? 혼례라니요? 하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주달무 어르신께서 이미 약조를 하셨소. 조카를 민며느리로 드리기로.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농개가 뒤에서 울먹이며 어머니의 치마를 잡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 씨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몸을 떨었다. 이 세상의 돈으로 아이를 팔 수는 없다. 그녀는 달무를 찾아갔다. 그는 주막에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도련님,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형수님, 이건 형수님을 위한 거요. 다들 그렇게 사는 법이오. 그렇게 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전부든 뭐든 이제 돌이킬 수 없소. 달무는 술 기운에 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엔 이미 김풍원이 준 땅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박 씨는 절망에 휩싸였다. 밤이 되자 그녀는 짐을 꾸렸다. 비바람이 몰아쳤고 달빛조차 숨어 있었다. 농개는 떨리는 손으로 옥보를 들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멀리 가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그들은 새벽녘 산길을 넘었다. 바람이 매서웠고 흘길은 질척였다. 박 씨는 신발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다. 농개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 비냄새, 흙냄새, 두려움이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이 스며들었다. 이틀 뒤 그들은 경상도 함양 봉정리에 도착했다. 그곳은 박 씨의 친정이었다. 친정 식구들은 놀랐지만 사정을 듣고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 밤 박 씨는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문틈 사이로 비추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물들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눈가엔 말하지 못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두 모녀를 오래 숨겨주지 않았다. 며칠 뒤 장수연의 관청에 김풍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박 씨 부인과 논개는 본인 약속금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관아의 인장이 찍혔다. 그날부터 두 모녀의 운명은 또다시 바람 속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도망.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장수연 관아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박 씨와 논개는 혼인 약속금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김풍원의 하인은 관청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달무와 형수 박 씨가 약조를 어기고 달아났습니다. 그날 관청에 붉은 도장이 찍히며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포졸들은 말을 몰아 봉정리로 향했다. 봉정리의 새벽 공기는 싸늘했다. 닭이 울기도 전에 포졸들이 마을 어귀를 포위했다. 낡은 초가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장수연 관아의 명을 받았다. 주달문 처와 그 딸을 잡아오라. 농개는 깜짝 놀라 어머니 품에 매달렸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쇠사슬의 소리가 새벽 안개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포졸들은 두 모녀를 수레에 태웠다. 바퀴가 돌 때마다 진창이 튀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아침 봉정리의 개들도 짖지 않았다. 그들이 장수로 압송되던 날 비가 내렸다. 길은 질척였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았다. 수레 위에서 농개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 다만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들을 향해 싸늘하게 쏟아지는 걸 느꼈다.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장수연 관아에 도착했다. 관청 마당에는 비가 고여 있었고 기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계단을 두드렸다. 포졸들이 그들을 끌고 대청 앞으로 세웠다. 문 안에서는 관원이 붓을 들고 서 있었다. 그가 바로 장수영감 최경회였다. 그는 조용히 두 모녀를 바라봤다. 피곤에 절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을 잡아오라 했더니 아이까지 있군. 그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차가움보다는 냉철함이 느껴졌다. 그 옆에서는 김풍원이 고개를 치켜 세웠다. 현감 어르신, 이 부녀가 혼인 약속을 어기고 도망친 것입니다. 내가 건넨 예물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은 억울함을 가장했지만 목소리엔 분노보다 탐욕이 섞여 있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시동생 주달무의 짓이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려 도망친 죄밖에 없습니다. 최경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포조를 물렸다. 잠깐 멈추시오. 이 여인의 눈엔 거짓이 없어 보인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주달무 이 자는 어디 있느냐? 김풍원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 자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경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공범일 수도 있겠군. 김풍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변명했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것뿐입니다. 최경애는 냉정히 답했다. 혼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법. 아이의 의사도 묻지 않고 어린 소녀를 거래했다면 그대의 죄가 더 무겁소.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농개의 어깨를 감쌌다. 농개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보다도 처음 보는 세상에 대한 낯선 긴장이 서려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기와 위를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최경회의 도포자락을 적셨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모녀는 무죄로 방면하라. 김풍원은 인륜을 저버린 죄로 곤장 30. 포졸들이 김풍원을 끌어냈다. 그의 비명은 비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다. 농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새벽의 빛이 엷게 번지고 있었다. 관아의 소녀. 비가 그친 장수연 관아의 아침은 축축하고 싸늘했다. 밤새 내린 비가 대청 마루 밑에 고여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초가의 굴뚝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마당에 서 있는 두 모녀의 옷자락은 젖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박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현감 어르신, 저희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다. 농계는 어머니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볼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맑게 빛났다. 최경애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엔 피로와 연민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머물 곳이 없다면 잠시 행랑채에 머물도록 하시오. 몸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찾을 때가 오면 떠나도 늦지 않소. 박 씨는 눈물을 삼켰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 순간 농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행랑채는 관아의 뒤편에 있었다. 나지막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2칸짜리 집이었다. 바람이 들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다. 낡은 초가지붕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앉았고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다. 농계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마당을 쓸었고 점심 무렵이면 관청의 부엌으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움직임은 재빠르고 조심스러웠다. 얘야, 저쪽 방에 약탕기 좀 가져다 주거라. 늙은 하녀가 부르면 농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그녀가 드나드는 곳 중 하나는 바로 현감의 부인 김 씨의 병실이었다. 김 씨는 병약하여 늘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농계가 약탕기를 들고 들어가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이 논계라 했지. 예. 마님, 참 고운 이름이구나.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릴 게다. 김 씨는 농계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랗지만 섬세한 손가락은 마치 작은 꽃잎 같았다. 그 손이 물을 따르고 약을 저으며 이불을 정리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아직 서툼이 있었지만 정성만큼은 깊었다. 박 씨는 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매일 저녁 농계가 흙 묻은 손으로 돌아올 때면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잘 다녀왔느냐? 예. 어머니, 마님이 오늘은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다 복이란다. 어느 날 늦은 오후였다. 하늘은 불그스름했고 관아의 기와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다. 농계는 뜰 한가운데서 떨어진 감 하나를 주었다. 그 감은 작고 벌레 먹었지만 그녀는 고이 닦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드세요. 맛은 없지만 달아요. 박 씨는 웃으며 그 감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모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라왔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농계 모녀를 흘깃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저기 그 도망친 부녀가 아니던가? 현감의 행랑에 머문다지? 그런 수군거림은 마을 끝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들려왔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농계는 몰래 이를 꽉 깨물었다.
그녀는 아직 세상을 몰랐지만 이미 사람의 냉정함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면 관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달빛이 행랑채 창호지를 하얗게 비추었다. 농개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행랑채의 벽을 넘어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지막 당부. 가을이 깊어가던 장수의 하늘은 늘 낮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관아의 돌계단을 타고 굴러내려갔다. 그 바람 사이로 들리는 약한 숨소리는 방 안을 채웠다. 그 숨소리의 주인은 현감 최경회의 아내 김씨였다. 김씨는 누운 지 오래였다. 방 안에는 약탕기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햇살보다 바람이 더 자주 스며들었다. 농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곁을 오갔다. 약을 다리고 젖은 수건을 짜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논개야, 오늘은 하늘이 참 예쁘구나.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농개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옅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님, 나으시면 저 하늘 밑으로 같이 나가요. 들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 들꽃 말이냐. 내 이름처럼 곱겠구나. 그녀는 힘없이 웃었지만 웃음 끝에는 숨이 붙잡히듯 떨렸다. 농개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김씨의 입가를 닦았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떨림이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밤을 간호하며 익숙해진 손놀림이었다. 박 씨는 마루 끝에서 조용히 방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딸이 현감댁의 부인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놓였지만 또 한켠은 불안했다. 논개야,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님은 제게 은인이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를 갚는다는 말, 그것이 그녀가 평생 믿고 살아온 도리였다. 며칠 뒤 김 씨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밤하늘은 흐리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창살을 흔들었다. 농개는 등잔불을 조심스레 밝히며 방 안을 정리했다. 약탕기에서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김 씨의 손끝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논개야, 무섭지 않느냐. 아니요. 마님, 제가 곁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남편 최경회에게 닿았다. 이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그 말은 숨처럼 짧고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그 한마디로 얼어붙었다. 최경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마지막 숨을 느꼈다. 잠시 후 바람이 멈췄다. 등잔불이 흔들리다
고요히 타올랐다. 이튿날 새벽 관아 마당에는 흰 천이 걸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농개는 상복을 입은 채 장례를 도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를 보낼 때처럼 이미 익숙한 이별이었다. 박 씨는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이 아이는 왜 이리 일찍 세상의 슬픔을 배워야 하나. 장례가 끝난 뒤 최경애는 행랑채 앞을 찾았다. 그의 얼굴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 씨, 농개. 두 사람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이제 그대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지내시오. 박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희 같은 미천한 사람을 관청에서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사정이 아니오. 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하오. 농계를 거둘 것이오. 그의 말에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절을 올렸다. 농계는 어머니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행랑채의 등불 아래에서 박 씨는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었다. 논개야, 하늘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 길이 틀리지 않을 거야. 농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방 안의 등불이 비에 젖은 창호를 통해 흔들렸다. 그 불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다. 그 속에서 한 소녀의 운명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시즌이 농계와 임진왜란 그리고 최경회의 전투 이야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2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